뉴욕 증시가 회복은 하고 있지만 지난밤에도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을 줄이긴 했었고 변동성도 컸습니다.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이나 대중국 관세 하향 가능성이 호재가 되고 있지만 시장은 아직 지켜볼 것이 많다라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에는 한미 간의 관세 협상도 돌입을 하게 됩니다. 경계감이 다소 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양대 지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다양한 분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연준의 베이지북이 오늘 새벽에 공개가 됐는데요. 연준이 보는 미국 경제 먼저 어떤 상황으로 보셨습니까? 예, 연준이 그 미국 전체 12개 구역에 대한 지역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네. 전반적인 어떤 평가는 지난 보고서와 큰 차이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관세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향후 전망이 좀 어둡다는 그런 평가를 내렸고요. 네. 소비 부분에서는 자동차를 제외한 소비는 좀 감소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관세 때문에 좀 먼저 소비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고요. 네.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소비가 둔화된 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약 3분의 2 정도가 업황이 좀 안 좋아진 거로 평가가 됐고요. 우리가 지금 제일 고려하는 것이 고용 쪽이잖아요. 네. 고용은 고용의 전반적인 그 추세도 큰 변화는 없지만은 채용이 일부 지역에서는 감소한 거로 나타났고 특히 그 정부 효율부에서 공무원들을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하잖아요. 이런 게 영향을 미쳤는지 정부 부분에서의 고용이 좀 줄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전반적으로 좀 상승 압력이 있었고 특히 기업들이 비용은 올라가고 수요는 둔화돼서 마진이 좀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IMF가 최근 미국의 경쟁 성장률 전망을 또다시 낮췄습니다. 역시나 관세 때문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나온 보고서의 그 앞부분에 미국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가정이 나오는데 네. 거기서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4월 2일 상호 관세 아니면 4월 9일 때까지의 관세 모든 프로세스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거에 기초해서 세계 경제 전망을 했을 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기존의 3.3에서 2.8%로 내려왔는데 여기에는 2.8%의 의미는 뭐냐면 장기 평균이 3.7%예요.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그만큼 관세의 영향이 세계 경제 그리고 미국 경제도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잖아요. 당초 1.7에서 1.8%로 내렸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비의 어떤 둔화에 더해서 이러한 관세 불확실성이 경제 성장률을 낮춘 그런 상황이고요. 또 2026년에도 관세 영향이 갈 거로 봐요. 그래서 성장률을 1.7%로 예상한 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IMF의 전망을 봐도 관세 정책을 강행하지 말라라는 경고로도 지금 들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유화적인 제스처는 최근에 좀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 대한 관세가 145%보다는 좀 낮아질 거다라는 점도 시사를 했는데요. 대중국 관세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간밤에 나왔던 뉴스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상호 대응, 맞대응을 했잖아요. 근데 중국이 원했던 것은 우리와 협상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좀 평화롭고 잘 진행하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압박 수위를 좀 낮추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 하여금 협상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지금 145% 상호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50에서 65%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되게 높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관세가 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상호 관세 25% 중에서 기준 감세 관세가 10%잖아요. 네. 이게 재정 적자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관세가 큰 폭으로 더 조정이 되거나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밤입니다.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랑 반도체와 같은 주요 품목들의 관세는 좀 낮춰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번 협상은 뭐 어떤 구체적인 결론을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일본이랑도 협상을 했지만은 네. 구체안들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듣고 우리는 또 뭘 줘야 될지 어떤 걸로 협상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 관세나 이 관세 부분을 얼마만큼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네. 정보를 탐색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러면 미국이 우리한테 불평을 했던 비관세 장벽 얼마 정도 낮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관전 포인트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이 관세 협상과 같이 가는 게 우리 미군 주둔비 분담 문제잖아요. 네. 이 부분이 얼마큼 강하게 나올지에 대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게 조선이라든지 방산 이런 부분이잖아요. 알래스카 LNG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미국이 요구하는지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협상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 협상단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어떻게 우리를 압박할지 이런 것도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자동차나 반도체와 같이 우리 주력 품목 관세를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이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때문에 경제가 금융위기 수준까지 지금 뭐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고요. 아까 IMF 얘기도 했지만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로 지금 내렸는데요. 오늘 나온 그 1분기 성장률 보니까 1%도 이게 달성 가능할까 의문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마이너스 0.2% 전기 대비 성장률은 좀 되게 안 좋게 나온 거로 서프라이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네. 1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면 우리가 처음에 낮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좀 분발을 해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네. 근데 IMF가 우리 올해 성장률을 1.0%라고 발표를 할 때는 제가 이제 뭐 시티에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구기관들이랑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IMF의 전망치는 우리 기재부와 한국은행과 다 이렇게 컨설팅을 한 다음에 나오는 숫자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마이너스 0.2%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어쩌면 뭐 모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IMF 전망이 관세 효과를 지금 완전히 반영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올해 성장률이 1% 밑으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관세 협상을 잘하면 약간의 업사이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환율이라든지 가계부채를 이유로 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이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내수 부진 우려가 커진다면 한은의 태도가 변하겠죠. 올해 금리 인하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2월 달에 한번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5월 달에 한번 내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나와서 경기의 침체 정도가 생각보다 더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은 거고, 이렇다고 보면 추가적인 통화 정책의 완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5월 달에 한번 내리든지 아니면 뭐 하반기에 한 번 더 내리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4월 달 회의에서 금통위원 전원이 3개월 내에 포드 가이던스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한은으로 하여금 더 완화적인 기조의 그 정책을 쓰게 할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은도 정책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고 지금 뭐 재정 정책도 사실 중요할 텐데 정부안 뭐 12조 추경안이 의결이 됐지만 추경을 한다면 앞으로 뭐 지금 경기 방어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추경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올 초부터 한국은행 총재가 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추경이 필요하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필수 추경해서 12조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12조 원 정도의 추경이라고 하면 지출의 용도에 따라서 그 경제적 효과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한 0.1%포인트의 성장률을 올리는 거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말씀해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장률 둔화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이 정도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약 한 30조 원 정도 아니면 그것보다 좀 크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 정도 되면 성장률은 한 0.4%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장률이 지금 다 전망기관이 낮추고 있지만은 관세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추경이 좀 규모 있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성장률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전 지출, 그러니까 돈 푸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재정 승수는 되게 작아요. 성장률 효과가. 그래서 뭐 지금 정부가 필수 추경에서 얘기했던 AI든지 아니면 신산업에 대한 투자들 이런 거와 더불어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투자가 재추경이 된다고 하면 성장률에는 더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 관세 협상이 진행되지만 사실 최근 우리 시장 흐름을 봤을 때 관세 타격이 덜 받는 뭐 무풍지대로 부각됐었던 조선이라든지 방산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협상 이후에는 이런 주도주 성격이 좀 바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뀌어야죠. 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관세 관련돼 가지고 사실 수출 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되게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정부의 그 계획대로 상호 관세를 많이 낮추는 부분이 있고 지금 타겟된 부분 반도체,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세가 좀 낮아진다고 하면 분명히 그동안 좀 부진했던 이 수출 관련주 네. 여기에는 좀 좋은 뉴스가 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보면 그동안 또 잘 나갔던 주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모멘텀이 좀 약간 교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환율 같은 경우는 요즘 좀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레벨은 좀 낮춰서 그래도 1,430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긴 했는데요. 작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그래도 높은 수준인데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은 최근에 하락 속도 좀 빨랐죠. 네네. 빠르고 달러 지수,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도 약화된 부분이 있고, 근데 최근에 달러 약세가 된 부분이 저는 좀 더 갈 것 같아요. 지금 달러 지수, 달러 강세를 측정하는 그 지수가 과거에 110이었다 지금 99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연말까지 되면 한 94, 95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달러의 강세는 좀 약화가 되고 거기에는 미국의 경기 둔화 아니면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땐 연말 정도 되면 뭐 1,400원대, 1,300원대 후반에 환율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그래도 살짝씩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가장 답답한 건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장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4월장을 복귀해 보면 하루를 제외하고 거래소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언제쯤 매수가 들어올까요? 참 이 부분이 네.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에 투자됐던 글로벌 자금들이 지금 리밸런싱 된다고 해가지고 유럽이랑 중국, 뭐 일본 이런 쪽으로 가는데 한국으로는 안 오잖아요. 거기에는 아마도 우리 한국 시장의 자체의 어떤 안전성 문제, 우리 한국 시장이 그렇게 안전자산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달러 원 환율에 대해서 좀 아까 얘기했지만은 원화가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변동성도 컸고 지난 뭐 몇 개월 아니면 작년부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에 투자된 미국 뮤추얼 펀드들이나 이런 성향을 보면 환율 변동에 굉장히 민감한 자금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러한 자금들의 속성상 이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 이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출이 잘 돼야 되면 우리 반도체나 이런 거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사이클이 돌아오는 시점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올해 하반기 정도
하반기 정도가 되면 좀 좋은 뉴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주력 산업들의 좀 상승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앞서 환율 이야기를 뭐 잠깐 했었지만 달러 가치, 달러 인덱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99포인트대까지 내려와 있고요. 달러 가치 하락 자체를 볼 때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반영한다고 봐야겠습니까? 분명히 반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의 그 가치는 미국 경제 펀더멘탈에 영향을 받는 거고 그 펀더멘탈이 약화가 되면 그 우리가 신호로 보는 게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금리를 좀 앞으로 더 내릴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의 경기는 달러 약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달러 약세는 우리가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갔는데 달러가 약세가 돼가지고 되게 이상한 현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금리가 높아지면 그 나라 통화가 강해져야 되는데 미국의 금리가 높아졌는데 달러가 약세된 거예요. 여기에는 트럼프발 관세 및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 경제 및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의 하락 이러한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펀더멘탈과 정책의 불확실성 등이 지금 달러 약세에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뭐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 속에 글로벌 시장이 크게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많은 자산 배분 책임자들의 발언을 좀 보면 트럼프가 현재 무역 정책을 고집을 한다면 미국 자산 시장의 이탈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최근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도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자금 이탈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선호도의 약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 그 지금에 나타난 현상은 좀 약간 과도기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미국 예외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그 결과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버블에 대한 논란까지도 야기했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드러냈던 게 M7 종목들의 어떤 그런 성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뭐 올해 초에 있었던 딥시크 중국발 쇼크라든지 아니면 지금 관세 관련 이슈로 시장의 조정을 받는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너무 많이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갔던 거에 대한 어떤 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면 제가 볼 때는 다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주가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권 금리가 내려오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주가도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떨어져서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좀 조만간은 좀 고쳐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서 저희가 뉴욕 증시 흐름을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상호관세 부과 시점 수준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은 했고요. 다만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뉴욕 증시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앞으로 이제 뉴욕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에 시장의 그 변동성을 가져왔던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어느 시점에서 많이 완화될 수 있는지 가시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관세가 트럼프의 제1 정책이었다고 하면 제2 정책은 뭐냐면 감세와 규제 완화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관세 관련된 이슈들이 좀 정리가 되는 하반기부터는 규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올해 말에 이제 감세안이 연장되는 거 관련된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오면 하반기가 정도 되면은 좀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내년도 상황을 하반기부터 반영할 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장이 좀 호전적으로 변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식과 채권과 금리와 달러의 이런 역학관계들이 그때 되면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와 파월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파월 의장을 해임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금리 인하는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의 금리 인하 언제쯤 재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5월 달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네네. 5월 달은 다 동결 예상을 네. 하잖아요. 그리고 6월 달부터 좀 시작을 하지 않을까 봅니다. 6월 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책 결정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거거든요. 정책의 불확실성이 좀 약간 완화가 되는 시점이 되면 경제를 보는 눈이 좀 더 밝아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망세다, 웨이트 앤 씨라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그게 아마도 5월 초에 있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고 6월 달 정도 되면 앞에서 베이지북에서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이 나빠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6월 달에 금리를 좀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지금 네. 시장은 추가적으로 4번 정도 내리는 거로 보고 있어요. 지금 4.5니까 연말 되면은 3.5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6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연준이 4차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고요. 금값 같은 경우는 간밤에 좀 다소 크게 내렸지만 최근에 상승세가 좀 가팔랐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내년 중반에 금 가격이 온스당 뭐 $4,0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던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금값의 상승세는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연준이 또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지금 금리는 높지만은 지금보다 낮아지잖아요, 금리가. 이러한 상황이 되면 금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지금 ETF의 수요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금에 대한 수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중앙은행들이 금에 대한 수요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앙은행의 금 수요는 달러에 대한 신뢰의 약화와 또 물려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 모든 중앙은행과 모든 국가들이 봤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를 미국이 그 국제 통화 그 스위프트에서 배제시키잖아요. 네. 이러한 어떤 경험을 봤을 때 각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은 뭔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한 비상 상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이라는 또 다른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중앙은행들이 약 매년 1,000톤씩 금을 수요했대요. 네. 근데 올해도 약 한 900톤 정도의 금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금값은 지금 뭐 어제 저녁에 좀 내려왔지만은 뭐 내년 초까지도 $4,000까지 올라간다는 게 네. 뭐 골드만뿐만 아니라 JP 모건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금값은 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말씀대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금값이 좀 가파르게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렇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2분기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뭐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이런 스트래티지 얘기할 때 네. 약간 좀 떨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2분기가 그 소위 말해서 위험 회피 성향이 최고조에 오른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전향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만약에 주식 비중을 많이 낮췄다 그러면 조금씩 이제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네. 채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채권 금리 아직까지 높습니다. 그래서 2분기 중에는 아무래도 금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낮은 채권 가격이 높을 수 있는 유럽 쪽 채권이라든지 뭐 한국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글로벌하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금 얘기했는데 네. 귀금속 쪽에서 금에 대한 투자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달러죠. 달러는 제가 기본적으로 좀 이제 더 약세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달러 비중은 좀 낮추면서 뭐 엔화가 지금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가 위험 회피의 최고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금에 대한 투자는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달러보다 엔화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대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